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하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 75인 이정희라고 합니다. 평생을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부터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반찬 준비하고 하루 종일 시장 좌판에 앉아 손님들 맞이하며 지내온 게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보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희는 자식 때문에 늙었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저는 자식 셋을 키웠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상민이, 그리고 막내딸. 남편은 제가 35살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자식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이들 밥 챙겨주고 학용품 사주고 학원비 대주고 정말 제 한 몸 돌보는 건 뒷전이었어요. 겨울에 찬바람 맞으며 장사하다가 손이 얼어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쥘 때가 많았지만 아이들 학비 마련하려면 하루도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자식들이 하나둘씩 자라서 대학도 보내고 취직도 시키고 결혼도 다 시켜줬어요. 큰아들은 공무원이 되었고 둘째 상민이는 건축업을 하게 됐고 막내딸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독립한 후에도 저는 계속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고 또 손주들 용돈도 줘야 하고 명절 때마다 자식들한테 용돈도 챙겨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그래서 자식들과 상의해서 장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건 시장 근처 작은 집 한 채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 전부였어요.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이었죠.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나이도 많고 혼자 살기도 힘드니까 집이랑 돈을 나눠주겠다고요. 자식들은 다들 고마워했고 특히 둘째 상민이가 그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지만 자식들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집과 돈을 3명에게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큰아들한테는 집을 주고 둘째 상민이한테는 적금의 절반을, 막내딸한테는 나머지 절반을 줬어요. 재산을 나눠준 후에는 큰아들 집 근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가까이 있으니 안심이 되기도 하고 손주들도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후에는 시장에 장도 보러 가고 저녁에는 TV 보면서 지냈어요. 가끔 시장 옛 동료들과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며 옛날 얘기하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었고요. 명절이나 생일 때면 자식들이 다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손주들 얼굴도 보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제게 이런 일이 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시장에서 만난 옛 동료 정숙이 언니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식들한테 재산 다 나눠준 거 후회 안 하냐고. 요즘 세상에 부모 제대로 모시는 자식이 몇이나 될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라고요.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제가 키운 자식들인데 설마 저를 버리겠어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나 봐요. 자식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미미해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특히 둘째 상민이 부부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한 달에 두세 번은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저는 바쁘겠지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자식들도 각자 살 일이 많을 텐데 늙은 어미한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제 큰 착각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상민이 부부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미인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았겠어요. 저는 그저 자식들이 바쁘고 힘들어서 연락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순진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은 점점 더 큰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재산을 나눠준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인가요? 자식들의 태도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명절 때 모이면 예전보다 일찍 일어서더라고요. 전에는 저녁까지 함께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점점 점심만 먹고 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오래 있다 가면 안 되냐고 말하면 큰아들은 그래도 좀 더 있어주려고 했지만 둘째 상민이는 항상 급한 일이 있다면서 먼저 일어섰어요. 막내딸도 아이들 학원 시간이라면서 함께 나가고 그러면 결국 저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때는 다들 바쁘겠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요. 자식들도 각자 살아가는 게 힘들 텐데 늙은 어미한테까지 시간을 많이 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조금씩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했어요. 특히 둘째 상민이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엔 꼭 미리 연락해서 뭘 해드릴까 물어보고 그랬는데 점점 그런 것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어느 해 제 생일날이었어요. 큰아들하고 막내딸은 아침 일찍 연락해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저녁에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상민이는 하루 종일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녁에 다 모였는데 상민이만 안 왔어요. 막내딸이 큰아들한테 상민이는 왜 안 오냐고 물어보니까 큰아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한참 후에야 상민이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오늘이 제 생일인 걸 기억했다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자식이 어미 생일도 까먹다니. 하지만 티는 안 냈어요. 나머지 두 자식이라도 챙겨주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상민이는 더욱 연락이 뜸해졌어요. 한 달, 두 달, 때로는 석 달씩도 연락이 없었어요. 큰아들이 가끔 상민이 얘기를 해주곤 했어요.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나 보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싶었어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한테 연락하기도 미안하죠. 저도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 연락을 안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상민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하라고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상민이가 잠깐 말이 없더니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금방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무렵부터 상민이 며느리 지연이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상민이는 연락도 안 하면서 지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반가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지연이는 올 때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몸은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면서 이것저것 챙겨오기도 했어요. 과일도 가져오고 반찬도 가져오고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 반찬 좀 만들어 왔다면서 말이에요.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올 때마다 하는 말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혼자 계시기 외롭지 않으시냐고,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냐고, 밤에 잠은 잘 주무시냐고, 무서우시지 않냐고. 처음엔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괜히 제가 정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지더라고요. 외롭긴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것도 늘었고,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제 또래 사람들은 다들 그런 걸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연이는 자꾸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더라고요. 자기들이 더 자주 와야겠다고,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위험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연이는 이상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같은 곳도 요즘엔 정말 좋다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하면서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이라니,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지 물어봤더니 지연이는 당황한 듯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냥 혹시나 해서 한번 알아본 거라고 말을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지연이를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며칠 후에 큰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큰아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지연이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말했어요. 혹시 상민이랑 지연이가 뭔가 계획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큰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이후로 상민이가 갑자기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동안 소식이 없더니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몸은 괜찮으시냐고,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지 않냐고, 지연이와 비슷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자식인데 설마 저한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을 리는 없겠죠. 그냥 정말로 걱정해서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지막 착각이었다는 걸 곧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평소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한다면서요. 무슨 좋은 소식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지연이가 신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친정 친구가 시골에 별장이 있는데 공기도 정말 좋고 조용해서 쉬기에 딱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모시고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 한다는 거였어요. 별장이라니, 저는 태어나서 별장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지만 별장은 부자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좋은 곳에 내가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지연이가 무슨 말씀이냐면서 평생 고생만 하시고 쉬어본 적이 언제였냐고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좀 푹 쉬다 오시라고 했어요. 지연이의 말에 솔깃했어요. 정말 그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반찬 가게 할 때는 하루도 쉴 수 없었고 장사 그만둔 후에도 집에서만 지냈으니까요. 돈은 얼마나 드는지 물어봤더니 지연이가 걱정 말라고, 자기 친구가 그냥 쓰라고 하는 거라서 돈 한 푼도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저는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구나 싶었어요. 언제 가면 되는지 물어봤더니 다음 주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날씨도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라니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어차피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좋은 공기 마시면서 며칠 지내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며칠 정도 있다 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일주일 정도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짧으면 아쉬울 것 같다면서요. 일주일, 조금 길긴 했지만 가끔은 이런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민이한테도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상민이도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지연이가 정말 잘 생각했네요. 엄마도 좀 쉬셔야죠. 큰아들과 막내딸한테도 얘기했더니 다들 찬성했어요. 특히 막내딸이 정말 좋겠다고, 자기도 별장 가고 싶다고, 엄마 대신 자기가 갈까 하면서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말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고요. 가기 전날 지연이가 미리 와서 짐을 챙겨줬어요. 산속이라 좀 쌀쌀할 수도 있으니까 따뜻한 옷도 챙기라고 하면서 제가 알아서 챙기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도와드리겠다고, 빠뜨리는 것 없이 잘 챙겨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연이가 짐을 챙기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휴대폰 충전기는 안 가져가셔도 된다고. 어차피 산속이라 전파가 잘 안 터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연락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별장에 일반 전화기가 있을 거라고, 급한 일 있으면 그걸로 연락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싶었어요. 옛날엔 다들 집 전화기만 썼는데 별장에도 그런 게 있겠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상민이는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차에 타니까 정말 설레더라고요. 별장에 간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차로 1시간 반 정도 가니까 점점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공기가 정말 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여기 공기 정말 좋다고 하니까 지연이가 그렇다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모셔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차로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인적이 드물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산속이니까 그렇겠거니 했는데 정말 한참을 가도 집 한 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연이한테 정말 이런 깊은 산속에 별장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야 조용하고 공기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했어요. 도시 근처에 있으면 별장이라고 할 수 없죠. 드디어 도착한 별장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TV에서 보던 그런 멋진 별장이 아니라 그냥 오래된 시골집 같았어요. 주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산과 나무만 우거져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니까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새소리도 별로 안 들리고 바람 소리만 솔솔 부는 게 좀 을씨년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며칠 있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깔끔하긴 했어요. 하지만 뭔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은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조금 나더라고요. 지연이가 이것저것 설명해주면서 좀 쉬어가시라고 했어요. 자기는 급한 일이 있어서 내려가야 한다면서 며칠 후에 다시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며느리가 좋은 곳에 데려다 줬으니까 며칠 동안 푹 쉬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이가 가고 나서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거실도 있고 방도 2개나 있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심지어 시계도 없더라고요.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거의 비어 있었어요. 라면 몇 개 하고 물 몇 병, 그리고 통조림 몇 개가 전부였어요. 지연이가 며칠 후에 올 때까지 이걸로 버텨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라면을 자세히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지 한참 된 거더라고요. 통조림도 마찬가지고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먹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어서 집 전화기를 찾아봤어요. 지연이가 급한 일 있으면 전화기로 연락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혹시 제가 못 본 건가 싶어서 구석구석 다 뒤져봤지만 정말 전화기는 없었어요. 그제서야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니까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도시에서는 밤에도 차 소리,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가끔 바람 부는 소리,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짐승 울음소리 같은 게 아마 멧돼지나 고라니 소리였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 있는 저에게는 정말 무서웠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집이 삐걱거리고, 이런 곳에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나 싶었어요. 첫날 밤을 그렇게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정말 깊은 산속이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사람이 사는 곳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좋은 곳인가요? 아무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나쁜 마음으로 데려온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며칠만 참으면 지연이가 다시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긍정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악몽 같은 일들이 시작됐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지연이가 며칠 후에 온다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 온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올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여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가 싶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정말 안 열리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문이 밖에서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창문으로라도 나가볼까 싶어서 창문을 열어봤는데 창문도 밖에서 무언가로 막혀 있더라고요.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막아놨는지 아무리 해봐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완전히 갇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여기에 가둔 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실수일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연이는 오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 집 안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봤지만 전화기는 정말 없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유통기한 지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물은 수도에서 나오긴 했는데 뭔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 날 밤이 되니까 더욱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로 지연이가 저를 여기에 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분명히 실수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셋째 날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냉장고에 있던 음식도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고 몸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은 열리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부엌에 있는 칼로 창문 틈을 파보기도 하고 의자로 창문을 두들겨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창문은 정말 단단하게 막혀 있었고 문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넷째 날이 되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음식은 거의 다 떨어졌고 몸도 많이 약해졌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니까 기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연이가 정말로 저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미안했어요. 며느리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다니.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밤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바람 소리, 짐승 울음소리, 그리고 가끔 집 주변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혹시 정말 짐승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정말 무서웠어요. 다섯째 날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머리도 어지럽고 다리에도 힘이 없고 계속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손주 진우가 보고 싶다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할머니 좀 구해줘. 그런 말을 혼자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진우는 제가 제일 아끼는 손주였거든요. 상민이 아들이었는데 다른 손주들과는 달리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용돈 드린다고 하면 고맙다고 인사도 잘하고, 그런 진우가 지금 제 상황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 슬펐어요. 저는 그저 손주들한테 좋은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상한 곳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섯째 날이 되니까
이제는 거의 탈진 상태였어요.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계속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누군가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밖에서 소리쳤어요. 안에 누가 있나요? 괜찮으세요? 저는 정말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여기 있어요. 문이 잠겨서 못 나가요. 그랬더니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후에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거울을 본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아마 정말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분이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햇빛인지 정말 살았구나 싶었어요. 구급차가 와서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탈수와 저체온증이 심하다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지연이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한 거구나.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제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의식도 또렷해지고 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다행이라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가족들 중에서 아무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병원에서 응급연락처로 전화를 했을 텐데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건가요?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연락은 했는데 가족들이 바로 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전화로 안부는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죽을 뻔했는데 전화로 안부만 묻고 끝이라고요? 보통 며느리라면 그래도 달려올 텐데.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진우가 왔어요. 제 손주 진우 말이에요. 병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할머니를 부르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진우가 와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진우한테 다 털어놨어요. 그런데 진우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할머니한테 영상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됐다고.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연락했더니 할머니가 별장에서 휴식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그런데 이상한 게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 엄마가 지금 할머니가 휴식 중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진우의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지연이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저는 그때 죽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휴식 중이라고요? 진우는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핸드폰 위치도 확인해봤는데 계속 집에만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우야, 할머니 핸드폰은 집에 그냥 뒀어. 지연이가 산속에서는 전파가 안 터진다고 해서. 할머니, 그럼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요즘에 산속이라고 해서 전파가 안 터지는 곳이 어디 있어요? 진우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지연이가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구나. 진우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별장에 간다는 게 이상했고 핸드폰도 안 받고 영상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친구 아버지가 경찰이라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우야, 그럼 경찰이 할머니를 구해준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등산객이 우연히 발견한 거래요. 하지만 경찰한테 미리 얘기해둬서 바로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진우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우가 더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할머니가 없어진 날 CCTV를 확인해봤는데 지연이가 혼자 할머니 집에 들렀다가 나오는 모습이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그날 엄마가 할머니를 데리고 나간 후에 다시 혼자 와서 뭔가를 가져갔어요. 아, 그때 지연이가 제 핸드폰을 가져간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위치 추적에서 계속 집에 있는 걸로 나온 거였어요. 진우는 또 말했어요. 자기가 엄마한테 할머니 안부를 물어봤을 때 엄마가 너무 당황하는 것 같았다고. 그리고 아빠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우야, 그럼 상민이도 알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빠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둘째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요? 진우가 계속 설명해 줬어요. 자기가 조사해 본 결과 아빠가 요즘 사업이 정말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돈이 급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할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이미 큰아버지한테 주셨으니까 안 됐겠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상민이가 돈이 필요해서 제 집을 노린 거구나. 그런데 할머니, 더 무서운 건 엄마가 요양원 얘기를 자꾸 했던 것도 다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진우의 말에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고 보니 지연이가 자꾸 요양원 얘기를 했었죠. 혼자 사시기 위험하다고, 치매 같은 것도 걱정된다고. 진우야, 그럼 지연이가 처음부터 할머니를? 네, 할머니. 아마 할머니를 치매라고 해서 요양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로. 진우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지만 저도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이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구나.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면서 상민이와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지연이가 거짓으로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지금 와서 걱정한다고요? 상민이도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한 거구나. 제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한 거구나. 하지만 그때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진우와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해칠지 모르니까요. 병원에서 며칠 더 지낸 후에 퇴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해야 한다고,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퇴원할 때 큰아들이 데리러 왔어요. 상민이와 지연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그들을 보기도 싫었거든요. 큰아들 차에서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어요. 처음에 큰아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설마 상민이와 지연이가 그럴 리가.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진우가 조사한 내용들도 말씀드리니까 큰아들도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제 핸드폰이 침대 옆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연이가 일부러 놓고 간 거였어요. 위치 추적에서 계속 집에 있는 걸로 나오게 하려고요. 그날 저녁에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어요. 진우가 미리 신고를 해둔 덕분에 사건이 빨리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여러 정황을 보니까 의도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던 것, 창문이 막혀 있었던 것, 전화기가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하시는 분이 있나요? 경찰관이 물어봤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를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말씀드렸어요. 제가 당한 일들을 그대로 숨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연이가, 제 둘째 며느리가 저를 그 별장에 데려갔어요. 경찰관이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이상한 징후가 있었는지, 별장에 가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지연이가 자꾸 요양원 얘기를 했던 것, 별장 여행을 제안했던 것, 핸드폰 충전기를 가져가지 말라고 한 것,
그리고 저를 그곳에 혼자 남겨두고 간 것까지 경찰관이 기록을 다 하고 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감금 및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곧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조사가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에 경찰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수사 결과를 알려주러 온 거였어요. 할머니,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해 주기를 별장 문은 정말로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창문들도 나무 판자로 못질해서 막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안에는 정말로 전화기가 없었고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도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할머니를 가둬놓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별장이 지연이 친구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그 별장은 몇 년 전부터 비어있는 집이었다고 해요. 지연이 씨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친구 별장이 아니라 그냥 빈 집을 이용한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경찰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지연이의 휴대폰 위치 기록도 확인했는데 정말로 그날 저를 별장에 데려다 준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가족을 별장에 모셔다 드린 경우라면 중간에 한 번은 안부를 확인하러 가겠죠. 하지만 지연이 씨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민이 씨의 경우도 조사했는데 요즘 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해요. 상민이 씨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담보가 부족해서 거절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의 재산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이미 나눠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할머니,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연이 씨와 상민이 씨가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는 그냥 좋은 곳에서 쉬라고 데려다 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문이 잠긴 건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해요. 상민이도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 간다고 해서 좋다고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분명히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경찰관이 가고 나서 저는 진우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저도 더 조사해 볼게요. 분명히 다른 증거가 있을 거예요. 진우는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이런 손주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상민이가 혼자 왔어요. 지연이는 안 왔고요. 상민이 얼굴을 보니까 정말 초췌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상민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민아, 이게 무슨...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연이가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상민이가 울면서 말하는 걸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상민이를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진우가 방에서 나오더니 아버지를 보고 차갑게 말했어요. 아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할머니가 당하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민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상민이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아들이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했을까? 아니면 지연이 혼자서 꾸민 일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민이가 전혀 모를 리는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진우가 또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더라고요. 할머니, 엄마 차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걸 기억했어요. 진우가 경찰한테 얘기해서
지연이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를 별장에 데려다 주는 동안 엄마가 혼자 중얼거린 말들이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진우가 경찰한테 들은 내용을 전해줬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이가 저를 데려다 주면서 혼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끝이야. 이런 식으로라도 해결해야 해. 어차피 치매라고 하면 믿을 거야.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하면 되지. 그런 무서운 말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상민이와 통화하는 내용도 녹음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차에서 상민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계획대로 했다고,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민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지연이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 둘째 아들이 정말로 저를 죽이는 계획에 동참했다는 거잖아요. 진우도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경찰이 곧 체포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저녁에 저는 진우와 단둘이 앉아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이상한 점들, 지연이가 했던 말들, 상민이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진우야, 할머니가 하나씩 기록해둔 게 있어. 저는 그동안 몰래 써놓은 수첩을 꺼냈어요. 지연이가 이상한 말을 할 때마다, 상민이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마다 날짜와 함께 기록해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건망증 때문에 메모해둔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게 연결되더라고요. 할머니, 이걸 언제부터 쓰셨어요? 지연이가 처음으로 요양원 얘기를 한 날부터야.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진우가 수첩을 보더니 정말 놀라워했어요. 날짜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지연이가 언제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상민이가 언제 연락해서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심지어 별장에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도 기억나는 대로 다 써놨어요. 할머니,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경찰한테 꼭 보여드려야 해요. 진우가 말하는 게 맞았어요. 저는 그냥 기록용으로 써놓은 거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경찰이 와서 제 수첩을 가져갔어요. 경찰관이 보더니 정말 중요한 자료라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도적인 범행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두신 덕분에 수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드디어 지연이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블랙박스 녹음 내용과 제 수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민이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지만 블랙박스의 통화 내용이 다 녹음되어 있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우가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를 전해줬는데 지연이가 결국 모든 걸 자백했다고 해요. 엄마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대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거부하시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래요. 처음에는 정말로 치매라고 해서 강제로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동의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죽이는 일에 동의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한 마음도 들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더 이상 저를 해칠 수 없게 됐으니까요. 진우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정말로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저는 진짜 진실을 알게 됐어요. 법정에서 검사가 상민이와 지연이의 동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상민이가 사업 실패로 빚이 많이 쌓여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검사가 말하기를 상민이가 여러 군데서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상민이가 처음에 생각한 게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 집은 이미 큰아들한테 넘어간 상태였으니까 불가능했죠. 그때 피고인 상민이가 어머니께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상민이가 갑자기 와서 돈이 급하다고 조금만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재산을 다 나눠준 상태였고 제가 가진 건 생활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다고 했죠. 그때 상민이가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가 돈을 숨기고 있다고, 자식이 어려운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저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이미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또 달라고 하다니. 피고인들은 그 이후로 피해자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의 말에 따르면 상민이와 지연이가 저를 없애고 나서 치매 노인이 실종됐다가 사망한 것처럼 꾸밀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가진 나머지 돈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처음에는 정말로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다고 해요. 치매라고 진단서를 위조해서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피해자가 정신이 멀쩡해서 요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지연이가 몇 군데 요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직접 가서 면담을 해보니까 전혀 치매가 아니라는 게 들통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게 별장 계획이었다고 해요. 저를 외딴 곳에 버려두고 며칠 후에 실종 신고를 낸 다음 치매 노인이 길을 잃고 산에서 사망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거죠. 피고인 지연이는 미리 그 별장을 답사하고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지연이가 몇 번씩 그 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확실하게 가둘 수 있는지 연구했던 거예요. 문을 밖에서 잠그고 창문을 막고 전화기를 치우고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며칠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며칠 안에 죽게 하려고 계획했다니. 법정에서 상민이와 지연이의 모습을 봤는데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상민이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지연이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기는 그냥 시어머니를 좋은 곳에서 쉬게 해드리려고 했을 뿐이라고, 문이 잠긴 건 실수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블랙박스 녹음 내용이 결정적이었어요. 지연이가 혼자서 중얼거린 말들, 상민이와 나눈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모든 걸 증명했거든요. 이제 끝이야. 이런 식으로라도 해결해야 해. 법정에서 그 녹음을 들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상민이는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처음에는 지연이가 혼자 계획한 일이라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상민이가 법정에서 저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판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서 가족 관계의 근본을 파괴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해치려 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왔어요. 지연이는 살인미수와 감금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상민이도 공범으로 실형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진우가 제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할머니가 이겨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감옥에 가게 됐으니까요. 그래도 잘못한 일에는
벌을 받아야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더 이상 누군가가 저를 해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상민이와 지연이는 감옥에 갔고 저는 드디어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들에게 벌이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지연이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감옥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지연이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죄책감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우가 가끔 소식을 전해줬는데 지연이가 감옥에서 자꾸 혼자 중얼거리고 밤에는 악몽을 꾼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요. 할머니가 따라다닌다고 계속 말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씁쓸했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니. 의사가 진단한 결과 지연이가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민이도 감옥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상민이를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나쁜 놈이라고 따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에서도 부모를 해친 사람은 가장 나쁜 죄인으로 취급받는다고 해요. 상민이가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상민이가 감옥에 간 지 석 달쯤 됐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상민이가 병원 치료를 받으러 나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앞으로 걷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반신 마비까지는 아니지만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해요. 진우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설마 이것도 하늘의 뜻일까요? 큰아들이 상민이를 면회 갔다 와서 얘기해줬는데 상민이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상민이가 계속 울면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저지른 일인데. 저는 차갑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키운 자식인데.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재산 문제였어요. 상민이와 지연이가 감옥에 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모두 압류됐거든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기를 범죄로 얻으려고 했던 이익은 모두 피해자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민이한테 줬던 돈이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법적으로 상민이가 받았던 재산도 모두 할머니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제가 자식들한테 나눠준 재산이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다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상민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저한테 보험금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상민이가 착각했던 거죠. 제가 가진 건 그때 나눠준 돈이 전부였는데 그것도 이미 다 줘버렸으니까 남은 게 없었거든요. 결국 상민이와 지연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였어요. 진우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욕심이 화를 부른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걸 원하다가 모든 걸 잃은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상민이는 이미 제가 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걸 원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몇 달 후에 들은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상민이가 사업에 실패한 이유가 도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알아본 결과 상민이가 몇 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큰 돈을 걸게 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거죠. 엄마, 상민이가 제대로 된 사업은 하지도 않고 계속 도박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도박으로 날렸다니.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민이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몰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상민이와 지연이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다고 해요. 서로를 원망하면서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게 아빠 때문이라고 한대요. 진우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지연이가 감옥에서 상민이한테 이혼 서류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때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였는데 돈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진우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진우는 이제 큰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해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큰아버지가 잘 돌봐주시고 있어요. 진우가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게 됐을 거예요. 진우야, 할머니 때문에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할머니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진우의 말에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손주가 있어서 제가 살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상민이와 지연이의 소식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큰아들한테 말했어요. 엄마, 알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이제 그들을 완전히 잊고 싶었어요. 제 아들이었지만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나이가 많긴 하지만 아직 건강하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진우가 좋은 제안을 해줬어요. 할머니, 저랑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진우의 제안이 궁금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작은 반찬 가게를 다시 해보자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평생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진우의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나쁜 기억들은 모두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고 생각했어요. 진우와 함께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후 저는 정말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나이가 75이지만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큰아들이 걱정했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장사냐고 그냥 편히 쉬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큰아들아, 엄마는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 그냥 집에만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나더라. 정말 그랬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상민이 생각이 나고 그 무서웠던 별장에서의 일들이 떠올라서 괴로웠거든요. 진우가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장소도 알아봐주고 허가증 내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손주가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드디어 시내 한복판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예전 시장에서 하던 것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였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은 자리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진우가 맞았어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특히 제가 만든 김치와 나물 반찬들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 이 김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할머니, 이 나물 반찬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손님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평생 해온 일이지만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주면 여전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제 개인적인 일을 방송에 내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우가 설득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힘이 될 거예요. 진우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처럼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인터뷰를 했어요. 방송국 사람들이 와서 제가 반찬 만드는 모습도 찍고 진우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도 찍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멀리서도 반찬을 사러 오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다시 시작하시다니. 할머니가 만든 반찬 먹으면서 할머니를 응원할게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시장 옛 동료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정숙이 언니를 비롯해서 예전에 함께 장사하던 분들이 모두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정희야,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너 보고 힘 얻어간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줄 수 있다니? 가게를 연 지 6개월쯤 됐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큰아들이 가게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저도 가게 일 도와드릴까요? 큰아들아, 너는 공무원이잖아. 이런 일 할 필요 없어. 엄마, 퇴근 후에 잠깐씩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큰아들의 말에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상민이는 저를 버렸지만 큰아들은 여전히 저를 챙겨주고 있다는 게. 막내딸도 자주 와서 도와줬어요. 간호사 일이 바쁜데도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가게 청소도 해주고 손님 응대도 도와주고. 엄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일하니까 좋네요. 막내딸의 말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한 명은 잃었지만 나머지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우는 정말 기특했어요. 대학 수업이 끝나면 항상 가게에 와서 도와주고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함께 일했어요. 할머니, 저 대학 졸업하면 정식으로 할머니와 함께 사업하고 싶어요. 진우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진우가 그런 말을 하다니. 진우야, 너는 더 좋은 일 할 수 있어. 할머니랑 이런 일 하지 말고.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 반찬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진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손주였어요. 이제 1년이 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 준비하고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하고. 예전과 똑같은 일이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상민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고 싶어요. 어제 진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힘든 일들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오늘도 가게에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으로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와 함께 더 큰 가게를 차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힘든 일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